네, 감사합니다. 저 공감연대 청년위원장을 맡게 된 MBN 윤봉기 기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셨죠? 자녀도 있으시겠죠? 근데 저희는 결혼을 안 했고, 저도 안 했고, 여기 영상 찍고 있는 이세원 대표님도 안 하셨고, 정우진 차장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 예. 약간의 세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너네는 왜 이렇게 결혼 안 하는 건데, 왜 안 낳는 건데?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3년 이후라는 책에 대한 어떤 리뷰로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 제가 이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을 내게 된 게 제가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낸 이후로 거의 10년 넘게, 한 12년 정도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인가? 출산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 당사자로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의 출판 기념회, 우리가 출범 측에서 프레스센터에서 출판 기념회 축사를 제안을 받아갖고, 그때 제가 도대체 무슨 축사를 해야 되나, 이게 또 어떤 정치인의 출마를 위한 출판 기념회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에 굉장히 빠져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2004년에 했던 연설의 형식을 빗대서 내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출범식 때는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형들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을 짧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저희 형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형은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떨어졌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시험 사다리에서 일찌감치 미끄러진 거죠. 참고로 쌍둥이인 저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대학원 공부까지 했고요. 저희 형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중졸이 학력이 될 뻔했던 저희 형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패스하고 전문대를 갔습니다. 연합고사도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검정고시는 패스했냐? 앞자리에 외고 자퇴생이 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전문대를 겨우 졸업했어도 원래 공부를 잘 못했던 저희 형은 전공은 살지도 못하고 바로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편입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편의점 알바부터 짜장면 배달부, 주유소 총잡이까지 저희 형이 안 해본 직종이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 형은 우체국에서 야간에 우편물을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함부로 잘리지 않을 뿐이지 월급은 120만 원입니다. 이게 2012년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최저임금이 낮았으니까. 저희 형 나이가 올해 저랑 동갑이니까, 쌍둥이니까 올해 36살, 그 당시 36살입니다. 저희 형 결혼할 수 있을까요? 3살 위인 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대 공대를 나온 형은 게임 유통 협력업체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월 60만 원씩 주는 극심한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5년 넘게 변리사 시험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때 5년인 거고 그 후로 한 10년을 더해서 한 15년 정도 변리사 시험 공부하시다가 50 넘어서 겨우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반백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죠. 당시 올해 39살이었는데 결혼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어렸을 때 일찌감치 아버지와 헤어지고 혼자 삼형제를 키우셨습니다. 아무 기술도 없는 여자가 서울에서 아들 셋 키우려니 결국 작은 사업하신 게 독서실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신 거죠. 마침 97년 말에 IMF가 터졌습니다. 임대료 몇 달 밀렸더니 건물 주인이 용역을 동원해서 독서실 집기를 다 드러냈습니다. 온 가족이 말 그대로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젊었을 때 따둔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부동산 차려서 가족들은 다시 모았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 사무실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짐작하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러면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형제 같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없는 사회라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둡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그 당시엔 저출산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인구는 줄어들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축사를 했던 거예요. 축사를 했더니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이렇게 그 청중분들이 제 앞에 줄을 쭉 서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막 명함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계기가 돼서 이 얘기를 갖고 책을 한번 더 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저자와 대담을 해서 낸 게 이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내고 바로 한 2주인가밖에 안 지났는데 이 김순덕 씨라고 여러분이 다 싫어하는 그 동아일보의 논설위원님 있잖아요. 제가 이 보도자료도 안 보내드렸는데 동아일보가 이제 교보문고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매대에 깔린 책을 보고 본인이 이렇게 칼럼을 쓰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책 낸 지 2주 만에 서울대 출신 방송기자 윤범기는 한포우사를 차릴까 고민한 적이 있다. 한국 여자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여자 사랑하는 남자를 겨냥해 결혼정보 사업을 하면 장사가 될 것 같아서였다.
그의 여자친구는 심도림동 전세 2억짜리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친구를 가보고 그 당시 얘기예요. 2012년. 이 정도 아니면 결혼 못하겠다고 믿는 눈치였다. 그래서 헤어졌다. 계룡 뻔남, 개천에서 용이 될 뻔한 남자인 그에게는 불가능했다. 전문대를 나와 비정규직으로 월 120만 원 받는 36살 쌍둥이 형도 결혼은 언감생심이다. 단군 이래 최초로 서울의 보통 총각도 비인공군 여성 아니면 결혼을 못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낸 책이 결혼불능세대다라고 제 책에 대한 소개를 칼럼으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진짜로 우크라이나 가서 소개팅도 한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시사인에서 하는 대담에도 이렇게 결혼불능 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뭐 짝 뭐 1호 2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불능 사회 대담도 했었고요. 이렇게 북콘서트도 여기저기 국회에서 하고 막 그랬습니다. 덕분에 이 책은 일세는 다 팔았어요. 지금은 품절됐습니다. 결혼불능 세대가 뭘까요? 제가 책에서 얘기했던 건 두 가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고용과 주거.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고 주거 형태가 월세. 이 두 개가 겹치면 결혼불능 세대라는 겁니다. 이제 간단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 문화도 있어요. 결혼이란 문턱을 넘으려면 일단 시월드를 통과해야 하고 스드메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일단 시월드 다 아시죠? 스드메는 스튜디오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겁니다. 이것도 몇 천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외여행이라는 장벽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 문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남녀가 보는 문화 콘텐츠가 달랐어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니던 90년대에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대학생들은 다 섹스 앤 더 시티를 봤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다 눈높이가 뉴요커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브런치 먹고 이제 수다 떨고 뭐 뉴요커의 삶을 살게 돼. 근데 그때 저희 남자애들은 뭘 봤느냐? 드래곤볼을 본 거예요. 여러분 드래곤볼 모르시죠? 아주 일본의 유명한 만화인데 이제 완전히 아동 만화죠. 맨날 싸우고 뭐 폭식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같은 세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섹스 앤 더 시티의 사만다와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본적으로 같은 나라에 산다 뿐이지 전혀 다른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다가 결혼을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서울의 아파트 전세는 구해야 된대. 근데 아파트 전세를 도대체 얼마면 구할 수 있나요? 그 당시에 2억이었다는 거고 지금은 뭐 전세 아파트 자체가 잘 없죠. 더군다나 최근에 빌라 전세 사기 난도 있으면서 굉장히 요즘은 자가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다가 연봉도 이것도 2012년 당시에 4천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한 5천? 하여간 연봉 4, 5천은 돼야 결혼을 좀 이렇게 꿈꿔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연봉 3천 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아마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사위나 뭐 누가 연봉 3천인데 결혼하겠다고 이제 찾아오면 야, 너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턱을 넘는 정도의 조건이 구비된 사람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비용을 마련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려면 일단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모한테 받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뜯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을 줬기 때문에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월드라는 건 유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교여서 시월드가 생긴 게 아니라 채권자기 때문에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그래서 시부모가 힘이 있는 겁니다. 말빨이 먹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그걸 1, 2억 받는 걸로도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전세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을 땡깁니다. 그것도 이제 번듯한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 있어야 그런 대출이 가능하겠죠. 몇 억이. 그럼 대출을 땡기면 이자를 내야 되죠. 요즘은 원리금도 같이 갚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 자체가 이미 하우스 푸어로 진입하는 거죠. 그럼 둘이서 대기업 다니면서 모아도 월급의 한 40% 정도는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은행에 그냥 월세를 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 삶이 행복하기가 어렵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제가 정치를 보니까 민주노동당이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은 주요 정책이 뭐냐면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뭡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 이미 결혼해서 애를 낳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근데 나는 결혼도 못했고 애도 없는데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나랑 무슨 관계라는 거야? 나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이미 다 밥도 먹고 졸업했는데. 그래서 이건 좀 진보 진영의 아젠다가 이렇게만 흘러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최영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쯤에 주목받은 게 허경영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이 시대를 좀 앞서간 거죠. 확실히 앞서간 면이 있긴 있어요. 이게 사기꾼이지만 굉장한 사실은 통찰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결혼하면 출산 시 3천만 원, 결혼하면 1억을 무상 지원하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욕했지만 지금 교수님이 직접 칼럼에 제안하실 정도가 됐고 실제로 부영이라는 회사가 1억을 줬잖아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부영은 임대주택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건 좋은 거긴 한데 예산이 일단 뭐 몇십 조가 들고 예산이 많이 들고 거기다 출산율이 올려면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이 들겠죠.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역대 정부를 돌이켜보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 서울의 수요가 밀집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전하려고 했던 건 안보적인 이유였어요.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 서울이 들어가니까 그 사정거리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계룡대 쪽에 있는, 그게 지금 세종시랑 비슷한 위치죠. 내에서 지방분권을 하려고 했지만 요건 이제 좀 실패로 돌아간 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대전에다 몰아줬어야 됐어요. 모든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다 보내서, 대전 혹은 충남으로 다 보내서 거기를 또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었으면 차라리 직접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걸 240개 지자체에 100몇십 개 공공기관을 다 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직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세종시만 이렇게 동떨어진 섬처럼 떨어지는 결과가 가져와서 큰 효과는 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로 인해 지방 집값만 다 같이 들썩거리게 만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가 좋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자기가 업자 출신이잖아요. 현대건설 회장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 간단한 건데 이 집값을 못 잡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은 반값 아파트였어요. 그 반값 아파트가 바로 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아파트 값이라는 건 건설비와 땅값으로 구성되잖아요. 땅값을 없애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반값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특히 강남에 내곡동, 세곡동, 그 강남에 아주 남아있는 노른자의 땅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2012년에 공급을 하겠다고 밝힙니다. 2012년이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어요? 집이라는 건 당장 안 사도 되잖아요. 2, 3년 뒤 미뤄도 되잖아요. 2012년에 분양을 추천 방식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는 거야. 집을 살려고 했던 수요가 갑자기 딱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내곡동, 세곡동 아파트 분양할 때 추첨 한번 넣어보고, 추첨 당첨되면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행운을 잡는 건데 왜 그걸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5년간 집값이, 물론 이제 유동성이 사이클도 있지만 집값이 딱 안정이 되면서 2012년까지 그게 유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쫙 안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방식은 뭐가 문제겠어요? 그 내곡동, 세곡동의 그린벨트는 그 조상 대대로 사실은 박정희 때부터 이 서울이 너무 과밀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후손을 위해 남겨놓은 녹지인데, 그걸 풀어가지고 운으로 그냥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한테 그걸 그냥 재산으로 줘버린 거잖아요. 로또로 사실은 그 후손들에게 남겨질 자연을 그냥 분양해버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그게 문제냐?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했냐? 그럼 임대주택을 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건 행복주택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동이라든가 오리동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잠실, 되게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지역에 정부가 공공부지를 갖고 있다 이거야. 그게 어디 있을까요? 지하철이 있잖아요. 지하철역은 정부 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위에 주상복합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경찰서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그런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올려서 그걸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게 됐으면 상당 부분 저출산 문제가 풀렸을 겁니다. 근데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는 제시했지만, 이게 대선 공약으로는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총선과 지방선거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역 정치인들하고 주민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임대주택 웬 말이냐. 그래서 너도 나도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지역, 특히 이제 잠실이나 목동 같은 이렇게 학군 좋은 지역에서는 다 실패하고, 저 멀리 저기 이렇게 가좌 하여간 저 인천 지역이라든가 좀 멀찌감치 그런 데서 몇 군데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실패했죠.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제 이분은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야, 결혼식장 빌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우리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공간을 빌려줄게. 그래서 시민청 결혼식장에서 이걸 임대료 10만 원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꺼비 하우징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민간 임대주택, 민간 매입주택이죠. 재개발 때문에 비어있는 집들을 매입해서 이제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결혼이라는 건 사실 허용 산업인데,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을 지하 시민청에서 결혼하라고 하면 누가 지하 강당에서 결혼하라고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몇 번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됐고, 이 매입주택도 제가 직접 취재를 했었거든요. 서울 출입할 때 갔는데 그럴듯해요. 산지고 두세 가족이 같이 사는. 근데 이거 몇 호에 그랬더니 이게 3호째라는 거야. 이거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3호 개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숫자도 적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이게 홍종학이라는 분 기억나죠? 끝에 계신 홍종학이라는 분이 나중에 장관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슬로건으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민주당 출입했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도대체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슬로건만 있었어요. 실제로 이 정부, 이게 문재인 대표 시절에 했던 공약이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했습니까? 신혼부부들 이때 다 한 채씩 받았나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슬로건으로만 써먹다가 흐지부지 됐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발표했지만 뾰족한 건 없었죠. 지난번에 보면 이렇게 부동산 대책, 공급 분야 대책으로 해서 어떤 두 번째 대책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뾰족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냥 예상할 만한 뭐 세제라든가 뭐 건설을 좀 늘리겠다 이런 거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출퇴근 가능한 서울 도심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임대주택을 짓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이런 정책으로 되돌아가서 그런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거고 도심 용적률도 대폭 상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박원순 시장님의 가장 큰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다 경기도로 밀어냈어요. 그래서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다 하남으로 가서 시작하거나 위례로 가거나 광교로 가거나 이런 데 가면 40층, 50층짜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반씩 걸려서 2시간 걸려갖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서울은 아주 나지막한 이렇게 용적률을 유지하면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부암동 같은 데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물론 K-팝 데모넌터스의 무대가 되긴 했죠, 덕분에. 그래서 저는 제가 용산에 사는데 용산에 가면 용산공원이라는 걸 짓는다고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거기가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에 공원을 짓는다고요? 왜 그래야 되죠? 용산 미군기지는 원래 미군기지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기지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청나라 군대가 있었어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모든 미군이 외국 군대가 다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뭘 지어야 되겠어요? 거기에 다시 나무도 없는데 새로 나무를 심자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마을을 다시 지어야죠. 저는 그게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서울은 그리고 이미 남산도 있고 한강도 있고 누구나 1시간이면 다 지하철 타고 등산을 할 수 있는 도시예요. 서울은 다른 도시랑은 달라요. 다른 세계의 도시랑. 엄청나게 녹지 친화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있는 도심 100만 평을 놀릴 필요가 없다. 이게 용산 지도입니다. 여기 색깔 있는 부분이 다 용산 공원 부지라는 거예요. 용산의 한 절반 정도가 저 비어있는 땅이에요. 미군 부대 부지로. 저걸 왜 바보같이 돌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통도 좋고 도심에 출퇴근이 가능한 좋은 곳을.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촌동 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위한 공약이죠. 그분들 집값은 2배로 뛰겠죠. 하지만 청년들은 저기 경기도 끝으로 몰려나가게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도 이 베르디움이라고 하는 삼각지역에 2개 청년주택이 있는데 이게 월세가 10만 원, 20만 원 한다는 되게 저렴한 청년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많이 짓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입주 8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분양 전환한다는 건 그냥 아파트로 또 팔아먹는다는 거야. 한 10년 정도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그냥 입지가 좋고 이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임대주택 남아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또 하나는 노동시장. 저도 노조 위원장이고 민주노총 지부장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회사도 요즘 그 인구구성을 해보면 이제 정년하신 선배들이 나가잖아요. 신입을 안 뽑아요. 그리고 점점 그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거예요. 사이즈를 슬림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AI가 겹칩니다. AI가 겹치면 더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 직원들한테 AI를 가르쳐서 이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기존 직원이 2명, 3명 몫을 하게 하겠다는 거지 청년들을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청년들은 도대체 직장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래서 저는 이 이중노동시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에 집 있는 사람, 그리고 직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출생을 희생시키는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세대별, 계층별 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회가 필요하다. 제조산하, 이게 문재인 대통령 슬로건이었죠. 제조산하의 마음으로 국가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은 정권도 갖고 있고 의회도 180석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그런 아젠다가 없었죠. 그리고 그냥 검찰개혁, 언론개혁하다가 정권이 끝나버렸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시 들어와서 또 정권도 갖고 있고 180석의 의석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한 아젠다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